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눈길에 방송국 오시는 길은 괜찮았어요? 평소보다 2, 3분 정도 늦었습니다. 2, 3분? 그래서 도착 시간보다 큰 길은 괜찮더라고요. 저는 저 노들길 통해서 왔고, 또 많은 스태프들 뭐 올림픽대로 강병북로 통해서 왔는데 사고가 곳곳에 나서 막 엉켜 있는 걸 목격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 여러분 좀 일찍 서두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순서 가죠.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사표 수리. 예,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어제 사표를 냈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어제 오후에 공지를 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 이렇게 짧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은 지난 2일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한테 인사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다가 휴대전화 화면이 찍혔거든요. 네. 김 비서관은 답장을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그제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한테 엄중 경고를 했고요. 민주당도 문진석 수석한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제 김 전 비서관이 사의 표명하고 사표 수리까지 된 겁니다. 그렇죠. 김남국 비서관은 이제 엄중 경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표까지 냈는데, 문진석 수석은 이제 엄중 경고 정도까지 나온 거죠? 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문 수석이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썼거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 조심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다른 당 차원의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남국 비서관은 이게 자진 사표인가 아니면 경질의 의미인가? 일단 어제 이 사퇴했다라는 사표 내고 수리됐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의 뭐 주요 인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경질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자진 사의하고 그다음에 사표 수리되는 이 과정들은 뭐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이나 장차관 같은 경우에는 논란 터진 다음에 하면 보통은 경질로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진 사의의 형식을 갖추되 그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그냥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럼 자진 사의를 하고 수리하고 이런 일종의 약간 예우를 봐주는 차원이고요. 그 논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국민적 분노가 크다, 이럴 때만 보통 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 지도부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경질로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좀 분위기를 좀 더 물어봤어요. 이게 네. 실제 경질이 맞는지. 대통령실에 제가 그제 물어봤을 때 그냥 엄중 경고 정도에서 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제만 해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본인이 결국 사의 표명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뜻이 좀 강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엄중 경고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생각을 했는데 네. 김남국 전 비서관 본인이 사표를 냈다라는 거죠. 그게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그래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오전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네. 오전이었습니다. 음.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김 전 비서관이 나한테도 누나라고 부른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쭉 하고, 그다음에 그런 표현들은 주책 맞다.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눈물이 쏙 빠지게 경고한 걸로 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내용의 뉘앙스를 종합을 해보면은 네. 그래도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들었거든요. 근데 톤이 사표까지 갈 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보통 아주 크게 혼내줬어,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혼내세요,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크게 혼냈어, 이 얘기는 그만 혼내란 얘기고, 그런 표현 나한테도 써,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그렇죠. 표현들이거든요. 나한테도 누나라고 한다. 그랬는데 오후에 사표 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리지 않고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 의지도 상당히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번 사안이 본인이 사표를 냈던 냈지 않든 간에 수리는 또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사안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뭐 민주당 의원들 관계자랑 좀 얘기한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 추천제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렇게 따로 지금 추천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초기에 국민추천제, 막 장관 뽑고 이럴 때 했던 국민추천제가 여전히 지금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데다가 최근에 발표 났었던 거는 네.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히기로 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그렇군요. 막 주목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런 네. 상황에서 이런 이제 논란이 터졌던 게 좀 치명적이라는 거고, 음. 모 관계자 이런 표현이 쓰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점이 된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존재감이 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7인의 출신이죠. 그러니까 원조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문진석 부대표도 김남국 전 의원도 다 7인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랑 동문인 중앙대 동문들이잖아요. 게다가 저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이 추천하는 이 사람 중대 동문이고 이런 말이 후배고 뭐 들어가요. 이런 예, 얘기들이 들어가 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또 소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강훈식 실장하고 같이 추천하는 인물이 이 김현지 실장이라는 점, 이 논란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다라는 거는 음. 당내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표 수리도 빨리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목소리 내고 있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나 좀 더 봤으면 좋겠는 게 네네. 이제 문진석 수석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음. 일단 지금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그림을 보면은 네. 이제 문자를 보낸 사람은 그대로 있고 받은 사람만 그만둔 꼴이 됐잖아요. 사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이 이슈의 시발점인데. 그리고 사실 뭐 그냥 이제 잘못한 걸로 치면 찍힌 거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보면 찍힌 사람은 또 찍힌 보낸 사람 사람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되네. 예, 예. 그러니까 문진석 수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건데 네. 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수석 자리 정도는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음. 그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후 상황들은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할 수 있지 정청래 대표는 못한다는 그건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민주당 의원이랑 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정 대표가 문수석을 어떤 조치를 한다 예.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 소위 명청 갈등이라고 부르죠. 아, 그게 또 당청 부각될 거다. 갈등 국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 친명 7인회에 대한 조치로 받아들여지면서 명청 갈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게 아.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게 형 누나 추천제다 이렇게 논평을 내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추천제를 좀 비꼰 거고요. 지금 뭐 김부속 실장이나 김 전 비서관 그다음에 뭐 강 비서실장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하루 동안 좀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눈에 띈 보도가 있는데 조선일보가 김현지 실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로. 김현지 실장하고요? 예. 어. 그냥 간단하게 예, 의견을 예, 예. 물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아주 유탄에 맞았다. 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에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짧게 요 정도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 뭐 이게 본질은 아닌데 뭐 실제 누나 동생 하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예 저한테도 김남국 의원이 형님이라고 합니다. 사석에서. 근데 제가 남구가 그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아하. 이 김현지의 뭐 스타일이나 사람 낯을 가리는 이런 걸 봤을 때 뭐 누나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김남국 김남국 비서관이 의원 측에서 그렇게 지칭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었을 수 그렇게 있다. 편한 사이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이제 그 특유의 화법들, 김남국의 특유의 화법들이 이제 뭐 그렇게 됐을 수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얘기가 지금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주진우 의원도 지금 왜 특별감찰관 대통령이 약 공약했는데 임명 안 하냐. 그리고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 지명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네.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공석이었고 네. 윤석열 정부 때도 공석이었고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때 민주당에서도 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나 뭐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특별감찰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야권의 공세 오늘 뭐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도 지금 사설로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어제부터 언론들이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게 이제 추구 전략이 필요한데 그냥
김남국 비서관 사퇴로 끝날지 아니면은 좀 후속 조치가 있을지 뭐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어쨌든 김남국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게 좀 야권의 대세인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 뭐 페이스북이 눈에 예. 띄었는데 김현지 대신에 쫓겨나는 김남국의 처지가 왕세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맞아주는 태동 같아서 안타깝다. 아 어제 요 SNS가 굉장히 화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 왕세자 어린 왕세자가 뭐 잘못하면 왕세자한테 매를 들 순 없으니 대신 매맞아 주는 그 비슷한 또래의 누군가를 태동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보인다. 예, 김재섭 뭐 의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지가 문제인데 사실 근데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고 인사를 했다라는 의혹은 현재 있지만은 뭐 추천한다라고 했으니 근데 김현지가 지금 딱 잘못해가지고 그럼 경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켜켜이 쌓여왔다. 왜냐면은 국회 출석 안 한 것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비선 실세라고 볼 수는 없죠. 비선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하면 월권 실세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세인데 월권을 인사까지 하는 월권 실세 의혹이 있는 건데 이걸 사람들은 지금 비선 실세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는 거.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의 부메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에 그리고 출석을 그때 안 한 게. 생각나세요? 예. 그 운영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를 수 없다라고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또 문진석 맞아요. 의원이었어요. 딱 맞아요. 그게 겹치면서. 그때 아마 그거는 총무비서관에서 제일 부속실장으로 인사나기 전이었는데 그걸 알고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안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정부 여당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 그리고 문진석 의원에 대한 뭐 어제 이제 뭐 윤리 감찰할 일은 아니라고 박수현 대변인 얘기했지만은 계속 저 당직 맡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도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2부 말말말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원내대변인 출연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질문은 더 드려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순자산 빈부격차 더 커졌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빈부격차가 어떻게 됐는데요? 더 벌어졌는데요. 어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 발표는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같이 조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꽤 믿을 만한 그런 주요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상위 10%의 순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를 다 뺀 겁니다. 네. 상위 10% 순자산의 점유율이 46.1%였습니다. 이건 일단 작년 대비 1.6%포인트 상승을 한 거예요. 즉 요약을 해보면 10명 중에 1명 혹은 뭐 100명 중에 10명이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였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점유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즉 빈부격차가 가장 크게 조사가 됐다라는 거죠. 상위 1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1억 7천만 원 정도였고요. 이게 작년 대비 8.8%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1억 7,600만 원 정도의 순자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반면에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의 9.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작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산이 좀 적은 10명 중에 5명이 전체 자산의 10%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요약을 해보면 상위 10% 자산은 더 많이 올랐고 하위는 자산이 더 줄어들면서 격차가 커진 겁니다.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유로 꼽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가구들의 재산의 상당수가 부동산이다 이건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비중이 되냐는 게 나왔는데 네. 그 전월세 보증금을 넣느냐 맞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포함까지 시키면은 보통 네네. 이제 전세자금 넣잖아요. 그러면 82.4%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집에 당신 자산 얼마요? 하면 이제 얼마 말하면 거기에 80%는 사실 집값이다. 80% 이상인 거죠.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고가의 부동산들이 오르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 부자인 사람들의 자산이 더 높아지게 된 거고요. 집 가진 사람들. 그리고 소득 격차도 좀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소득 격차가 이제 그간에 쭉 그 소득 5분비 배율이라고 해가지고 상위 20%하고 하위 20%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쭉 조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7년에 6.96배로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클수록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쭉 완화되다가 2023년까지 개선세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치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김줄 평론가. 예. 빈부격차 계속 이 극과 극 계속 벌어집니다. 음.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일단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부동산 가격 이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데요. 그러면은 소득 격차는 그럼 안 줄어드느냐?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맞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자산 격차가 더 많이 확대됐을 뿐이지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역대 정부들이 다 이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를 했고 이재명 정부도 물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정책이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사실은 주식 시장 부양 뭐 이게 1,400만 주식을 하는 주식 인구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또 격차가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안정망 확대라든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뭐 의문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소득 불평등 심화가 경기도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네네 맘다니. 예, 맘다니가 당선되게 된 배경도 이거는 빈부격차 때문이다. 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빈부격차 완화를 맘다니가 공약으로 내걸고 맞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뭐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무상 버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당장 다음 달에 살 만한 돈이 없다. 뭐 400달러인가? 그 돈도 없다라는 사람이 한 40% 됩니다. 그 정도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G20을 앞두고 네. 영국의 가디언이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네.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 전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국가 중에 83%가 높은 불평등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네. 포퓰리즘 정치가.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우파 포퓰리즘. 그러니까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그 중산층,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이나 이제 그 중부에 거주하는 농민들 이런 불만을 가졌다면 조란 맘다니가 당선된 것도 좌파 포퓰리즘. 지금 다 퍼주겠다는 거거든 양쪽이 다. 그렇죠. 포퓰리즘 정치가 지금 극다되고 지금 계급 간의 대립 구도가 좀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참 예.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쿠팡 임원들 정보 유출 후 수십억 주식 매도. 정보가 유출되는 그 난리통 그 와중에 자기들 주식은 팔아치운 거예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CFO 최고 재무 책임자죠. 지난달 10일에 75,350주를 팔았거든요. 네. 이 액수가 한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색 부문 총괄하던 전 쿠팡 부사장이 지난달 17일에 팔았거든요. 이 액수는 1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날짜를 말씀드린 게 지난달 10일, 지난달 17일 이렇게 두 번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국에 신고했던 게 지난달 18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은 그 직전에 회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일 전에 한 번 팔고 네, 하루 전날 직전 날에도 부사장은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각 다른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팔았던 거죠 시점이. 쿠팡 쪽에 일단 해명은 그 CFO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미 매도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이미 매도 계획을 세운 대로 자동 매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직이라고 말씀드린 게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15일에 퇴사하겠다라고 했고 지난달 14일에 최종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하면서 함께 매도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주가 추이를 좀 간단히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종가가 미국 주식이니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1.73%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는 27.0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주가 오르는 건? 지금 이게 근데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예전에 9월 달에 33.53달러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쭉 떨어졌다가 예. 논란 터지고 또 5%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 다만 이게 정보 유출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탈퇴 러시가 쭉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탈퇴가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체제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새벽 배송, 총알 배송의 대체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맞벌이 뭐 부부들이라든지 탈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주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이렇게 조금 보는 거예요. 오르는 오히려 흐름입니다. 오른다. 네. 몇 개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쿠팡 지금 뭐 매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난달에. 네. 근데 지난 7월에 쿠팡 위키라는 게 있어요. 쿠팡 내부의 사람들이 같이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가 지난 7월에 대규모 삭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국일보가 취재한 건데, 야 이거 뭐 터진 거 아니야? 잠깐. 그 위키라는 게 직원들 뭐 사내 게시판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쿠팡 위키에는 방대하고 자세한 업무 관련 정보가 여기가 아. 다 해서 같이 공유해가지고 다 같이 보는 건데, 예, 이거를 예. 지난 7월에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게 6월에 터졌잖아요. 6월부터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뭔가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1년 전에 쿠팡이 약관의 변경을 했는데 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걸 약관에 끼워 넣었다라는 거 1년 전에. 이건 서울경제가 이제 보도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사전에 뭔가 징후를 알았거나 네. 알고서 지금 쿠팡에 주식도 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이건 좀 조사, 수사가 네.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